그래서 몽고는 다른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천필담에 보게 되면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에 그 동참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몽고로 넘어갔다라고 써놨어요. 몽고. 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 민족의 우리와 같은 핏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동아일보에서 1920년에 나온 책에서 숙신, 달단 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 비판적으로 가니까 26년에 정관시켜가지고 옮겨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친일로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왜? 아 죽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는 그냥 사실은 우리 대륙 역사 하시는 분들은 이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당 가입 선서문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 상해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할 목적으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1908년에 나셔서 1932년 24살에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육군 대장을 죽이고선 거사를 실행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조선인의 기지를 알리셨잖아요. 또 안중근 의사도 이토히토미를 죽이고 이런 거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미주 한인회 같은 데서도 조선 독립군을 지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뭔가 하고 있구나. 조선의 남아로서 의기를 보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독립운동도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 선서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역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14년은요 기준점이 1917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7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상해 임시정부를 하겠다는 뜻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대동단결 선언을 17년에 가져요.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는 그 17년을 기점으로 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설립을. 우리는 19년으로 잡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분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 14년이라고 써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가 중국 아닙니까? 조선 임금이 살던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는 당연히 여기에 침입하는 일본은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윤봉길 의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대륙 여기 중공 대륙에 여기 뭐 충성하는 중국으로 기여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중국이라는 것이 어디였다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훈민정음의 중국이나 같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중국이라는 것은 제가 좀 너무 복잡해서 좀 말씀하시지만 21도 회고시라는 책이 있어요. 21도 회고시. 21도 회고시라는 것은 구한말에 구한말 전에 실학파에 있던 사람들이 글을 이제 21도 회고시라는 것은 개성에 가서 고려가 망한 그 도읍을 돌아보면서 그 회고를 적은 건데 거기 글에도 보게 되면 중국의 선비가 책을 좋아함이 이와 같았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 그 글을 딱 보게 되면 꼭 청나라의 기요람을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글을 보게 되면 중국의 선비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21도 회고시 쓴 이 조선의 선비가.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면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선서문은 그렇게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챕터가 됐던 임진왜란에 대한 외국인의 기록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고찰하기 전에 선조실록 39권 선조 20년 6월 29일 임자 9번째 기사입니다. 1593년입니다. 경약 접반사 윤군수가 병부에 올릴 계첩을 보고하다라는 글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독 이효성이 올린 계표에 의하면 외가 경성을 버리고 도망해 갔다. 외는 처음에 16만의 병사를 파견하였고 다음엔 20여만의 병사를 파견했으며 다시 30여만의 병사를 증파하고 또 다음엔 40여만의 병사를 증발하였는데 그럼 다 더하면 10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까지 해서
106만 명의 군사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106만 명 들어오면요, 이거 다 쓸어버립니다. 106만 명,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106만 명, 여기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잡으려니까 100만 명씩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실록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국토의 넓이가 동서로 2천리이고 남북으로 4천리입니다. 대체로 정북 쪽의 장백산에서 산맥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전라도 경계로 서남쪽을 향하여 멈춰섰습니다. 자, 서남쪽을 향하여 멈춰섰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 남만에 여기까지 접했다는 그 기록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대마도 등 여러 섬은 조선의 동남쪽 모퉁이에 편제되어 부산진과 더불어 바로 대치하고 있어서 외선은 다만 부산진에만 올 수 있고, 당연하죠. 양장을 갈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진밖에 더 오겠습니까? 여기서 막고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여기 가려면 왜 여기를 전라도를 막아가지고 이걸 돌지라니, 아니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를 꼭 요렇게만 가야 되나요? 지금 실록에 보기에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전라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가려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를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실록의 기록이랑. 여기로 오면 안 맞지만. 그래서 부산진에만 올 수 있고 전라도를 지나 서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대개 전라도의 지형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다 서쪽을 돌려 중국의 상진, 즉 남직내 상주와 진강부이다 와 더불어 동서로 대치하기 때문인데, 동보, 이걸 이제 산동과 보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요, 저 요는 요동이 맞는데 계는 이걸 어디로 봐야 되나요? 계도 북경. 계도 북경을 봐야 되나요? 예. 아니 산서정 개? 예. 그 개짝 산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산서정입니까? 예. 계요가 일본과 더불어 격절되어 바닷길로 통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이 조선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는 양자강의 큰 걸 갖다 이걸 이쪽으로 가야 이 청나라로 명나라로 가는데 못 간다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가면 되지.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면서 역사를 조절을 하면 참 후세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강단 사업자들이. 그러므로 일본이 동보 계요를 침범하려면 반드시 전라도 지방의 바닷길을 돌아야만 천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나 서북 쪽의 해면은 해양이 넓고 파도가 거세니 어찌 모두 그들과 뜻이 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을 경유하지 않으면 동보 계요 지방을 쉽사리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이제 뭐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 챕터의 밑에서 네 번째, 이는 하늘이 신경을 호위하기 위하여 이 조선국을 동남에서 서북 사이로 뻗게 하여. 자, 조선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줄기는 동남에서 서북이잖아요. 그죠?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뻗게 하여 흉악한 일본 오랑 계금 연계 제로의 뜻을 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줄을 좀 보시죠. 조선은 계보, 산동 등과 더불어 소남방으로 다만 바다를 격해 있을 뿐인데, 조선의 지향은 부산으로부터 의주에 이르게 되면 육로는 단지 요조 한 길, 즉 요동의 좌측에 한 길이 있어 산에 간에 이르고, 수로는 천진이나 산동 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7갈래가 있으니, 즉 7갈래라는 건 뭡니까? 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강길이 7개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여기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돼서는 무슨 왜 7갈래가 나옵니다. 바닷길로 가는데. 여기 벌써 이게 기록이 딱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풍만 만난다면 가까운 곳은 하루나 이틀, 먼 곳은 사흘에서 닷새면 도달할 수 있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실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선의 크기가 2천리에 4천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 조선은 요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이 조선을 본 거는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사람 한 명하고요,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두 사람이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서구인의 기록은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게 대다수입니다. 세스페데스의 책은 그 서강대학교 출판부에서 1993년에 나온 책을 참고로 했는데, 이 세스페데스는 1593년에 직접 이 조선을 옵니다. 조선을 직접 와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러 여기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웅천으로 가요. 웅천.
웅천에 그때 일본 놈들이 주둔하고 있을 적에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고,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은 조선을 와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풍신수길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 조선에서 오는 장계를 통해 가지고 조선의 실상을 낱낱이 다 알았어요. 루이스 프로이스는. 그래서 루이스 프로이스도 이 조선의 이 전쟁에 대해서 명확히 다 써놨는데, 특히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의 이 전쟁은 정말 용감하고 처절했습니다. 이미 일본군이 상륙해서 조선은 전쟁 준비가 딱 세팅이 됐다 이거예요. 단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몰랐고 조총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조총. 그 전에도 총이 있었지만 얘네들이 이때 가지고 들어온 조총은 그 전 조총이랑 성능이 틀렸던 거예요. 그 전 조총은 이 철갑을 못 들었는데 여태 1592년에 가져온 조총은 이 철갑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하고 전쟁할 적에 이 왜군이 이제 총 14만 명이 맨 처음에 배 470척인가를 들어왔을 적에 3시간 동안 공방을 해서 함락을 시키는데 동래성 2시간 만에 함락이 돼요. 동래성. 오히려 군사도 2만 명이나 되는데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부산진에 있는 부산진이 협곡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이 기록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다 양반이 다 죽어요. 양반들은 절대로 후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사회의 지도자로서 오블리스 노블리지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후퇴를 안 해요. 근데 누가 가느냐? 다 일반 서민들은 다 도망가요. 질 것 같으면. 그래서 동네 2만 명 중에서 약 8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부산진에서는 600명이 다 죽었어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살던 나라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고, 임전무태라는 것은 단순히 신라시대 때 세속옥에만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냥 조선 전체 삼한조선에 살아있던 정신이 임전무태였고, 그 임전무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쳐들어왔어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스페데스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11년 12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577년에 이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93년 12월 27일 이때 이제 평화 협상 중이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하고 조선 땅에 도착하여 웅천에 도착을 하고 1년간 선교 활동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는 기록에서는 뭐 전쟁에 대한 뭐 전황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세스페데스를 통해 가지고 이와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1571년 예수의 선교사 가스파로 비렐리 신부가 일본에서 16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여기에 서간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꼬라이라는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10일간이 걸리는데 꼬라이는 대타르타리아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계속 가면 알레마니아까지 당도하게 된다. 꼬라이는 피부가 신 사람들로 내가 그것을 방문하고자 했었는데 길목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자,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3일 거리에 꼬라이라고 부르는 큰 왕국이 있는데 우리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타르타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매우 큰 중국 땅의 아래쪽으로 내려 뻗어 있는데 매우 큰 중국 땅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요. 뻗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대알레마니아라고 불리는 땅의 반대편 지역까지 이 왕국의 한쪽 끝이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기 좋게 수염을 기르는데 사자와 호랑이들이 사냥에 매우 능숙하고 또한 우리들이 사슴과 토끼를 사냥하듯이 이들은 맹수 사냥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자, 피부가 흰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백인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무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백인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신기해가지고 저희 고모님이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랑 결혼했을 때 미국 사람인 결혼인 줄 알았대요. 아버님이 하도 이목구비가 뚜렷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근데 백인은 아니잖아요. 이 신 사람들이라서 이걸 백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 과장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요 지도를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지도가
13페이지 뒤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뒤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1898년 존 디 포드라는 사람이 쓴 아메리칸 크루저 인 더 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동양에서의 미국 순양함이라는 글이죠. 이 기행문이 있는데 그 13페이지 뒤쪽. 아, 이게 17페이지 뒤쪽에 있나요? 아, 17페이지 뒤쪽이었네요. 17페이지 뒤쪽. 그 지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17페이지 뒤쪽에. 예, 더 넣으십시오. 그 뒤에. 예.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존 디 포드라는 사람이 태평양 미국 그 함대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Chart of the World Showing Japan and the Neighbors by John D. Ford, USN, US Navy라는 뜻이죠. 자, 존 디 포드라는 사람이 일본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지도를 그렸는데 조선이 없어요. 코리아가. 왜 없습니까? 차이니즈 엠파이어가 거기 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아니, 거기 보게 되면 포모다. 조그만 포모사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포모사 있죠? 필리핀 있죠? 다 표시를 했는데 조선이. 이 지도는 조작이 안 된 완벽한 지도죠. 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비로소 조선이 여기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지난번에 기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놀러 오셨을 적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다시 본 거죠. 이거 중요한 지도다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조선이 매우 큰 중국 땅의 아래쪽으로 내려버려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대알레마니아라고 부르는 땅의 반대편 지역까지 이 왕국의 한쪽 끝이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루머라고 써놨어요. 루머. 소문에 의하면. 근데 이걸 가지고선 그냥 조선이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역사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선이 분명히 있고 몽고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몽고가 지배를 했다 그러지 우리 조선이 전체를 지배했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알레마니아 그 카스피해 그 근방까지 타타르 세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우리 조선이 다 했다라고 보는 건 전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좀 새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뭐 어떤 확정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 거기까지 조선이 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식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입은 16세기 조선의 모습에서 이제 나온 글들이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9세기 지리학 기술서에서 신라라고 불리는 왕국이 중국 건너편에 있다고 기록. 또한 신라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자, 9세기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쪽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세기에 그려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다 섬으로 되어 있어요. 물길이 보통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쫙 물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이따가 기행문 일식도를 통해 가지고 조선이 여기라는 것을 완벽히 증명이 됩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기행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요. 자, 어느 분들이 이제 결에다 쓰셨어요. 아니, 이 큰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명을 하고 또 서구에서 쓰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그 큰 땅에서 문명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거기 문명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모든 문명이 발생되는 데서는요. 문명이 발생이 되면서 큰 위대한 문화가 집적이 되기 위해서는 물류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되지만 옛날에는 물류를 하려면은 말을 가지고 했는데 이 거대한 땅을 말에다가 쌀을 실어 가지고 또는 곡식을 실어서 옮기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기간이. 근데 여기는 조수가 있어 가지고 이성계 장군이 황산에 가 가지고 아기 발도 17살 먹은 아기 발도로가 쳐들어왔잖아요. 황산으로 쏴주기 쪽에 조수를 타고 배 타고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내려가 전쟁을 정복을 하고 올라오는 것이지 조수가 없이 말 달려가지고 언제 합니까? 군사를 몇만 명을 끌고서. 조수의 발달이 물산의 집합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또 페르시아 같은 경우 되면 얕은 바닷길을 하고 그 나일강이라는 걸 통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물산이 생산이 돼가지고 집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명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저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러한 부분, 지형적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하나의 그 충분 조건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롱포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9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프루디지바의 지리학지에서 감수성의 경계, 여기에 산동이고 신라가 존재했다라고 분명히 또 스토리 오브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 데 구즈만이라는 사람은 그 스페인 출신 예수의 신부이고 1601년 선교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해서 여러 가지 근거로 조선과 임진왜란 및 세스페데스의 방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중국의 왕이 살고 있는 북경 옆에 있는 코리아 또는 꼬레이라고 불리는 섬을 풍신수기는 정복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꼬라이는 넓이가 3레구아라 그랬는데 1레구아는 5.57km예요. 그래서 그 3레구 하면은요 한 17km 되는 겁니다. 넓이가 17km인 강이 여기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볼 적엔 이쪽 이 양자강 쪽하고 그죠? 일본에서 올라왔던 이거고 이쪽 중국과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이쪽을 얘기를 한 거로 일단 배집니다. 이 강을 건너면 꼬라이에서 중국으로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92년 일본 예수의 연례 보고서 부록편에 따르면 일본 가까이에 꼬라이는 나라가 있으며 꼬라이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라이 왕국은 일본의 피란도섬 평호도로부터 북쪽으로 80레과 45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35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식 계산에 따르면 꼬라이 길이는 250레과, 즉 길이가 1400km고요. 또 이 왕국은 세 나라와 교역을 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그들이 매년 조공을 바치는 중국인들, 북쪽과 북동쪽으로 각각 탈탈족과 오랑캐들이 접하고 있다. 자, 여기로 보게 되면 여기하고는 안 맞죠? 서쪽으로는 중국이랑 하고 북쪽으로는 탈탈족, 북동쪽으로 다는 이쪽은 탈탈족과 오랑캐와 접하고 있다고 썼잖아요. 여기하고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 북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이 당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랑캐들은 일본 북쪽으로 일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토는 일본 열도 북쪽 방면을 막고 있으면서 바다의 커다란 어기를 이루고 있다. 이걸 보게 되면 일본이 이 당시에도 여기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은 꼬라이에는 횡단하기가 몹시 힘든 모래로 이루어진 큰 사막이 하나 있다. 대마도를 통하여 꼬라이로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가장 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는 호랑이 가죽인데 이것은 창과 활로서 사냥을 한다고 전한다. 즉 여기 보게 되면 모래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에 가면 영하 자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뭐 모래 사막 맞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신부의 기록이 이 앞쪽에 좀 써놔봤습니다. 꼬라이의 지방은 8개 상이한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왕국들은 색깔의 이름으로서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적국, 자국, 초록색국, 보라색국 등 또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우리들의 계산에 의하면 90레과 500km 이상이 된다. 꼬라이는 4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어.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니 서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우리가 무슨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이 중세 서양 신부들의 지식의 정도는 아시죠? 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의 지렛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중세 신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록을 했는데 아니 바다가 접하고 있는지 대륙을 접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냐고요. 여기가 아니라는 걸 신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접하고 있어 그들에게 매년 조공을 바친다. 자, 여기서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대마도에 대해서 조선에서 1년에 1만 석의 조공을 바친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건지 준다라고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공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특산물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게 조공입니다. 그 조정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특산물 공짜, 그죠? 우리가 조공 가지면 걔네들도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죠. 대마도 이놈들은 먹을 게 없고 척박하니까 우리가 쌀 주면 걔네들은 또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조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힘이 없어서 야 잘 좀 봐줘 해서 우리가 바치는 거로만 이해하면은 역사 이거 대륙 조선하는데 일보도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하류의 기류가 10레구와 즉 55km가 되는 수량이 풍부한 강을 중심으로 꼬라이와 중국이 나뉘어져 있다. 근데 여기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이쪽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꼬라이는 지나가기 매우 어려운 거대한 사막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식가이며
매우 힘이 좋고 활과 화살을 아주 잘 사용하며 그들의 활은 터키 활과 같이 조그마하다. 그 키스트 교수이시면서 그 블란서에서 그 유학하셨던 저 이종호 박사라고 계세요. 이종호 박사라는 분이 이 한반도에 일본 놈이 갔다는 문무대왕 그저 비죠. 문무대왕 비를 갖다가 발견하신 분이에요. 여기 일본 놈 일로 갖다 놔가지고 그 이분이 찾았을 적에 보니까 여자들이 동네에서 빨래판으로 쓰고 있더래요. 이거 하도 두드려가지고 글자가 많이 마모가 돼 있는데 다행히 그 탁본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종호 박사가. 근데 이제 이종호 박사가 그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아틸라는 한국 조선 사람 조선인이다라는 책도 쓰셨어요. 아틸라는 훈족의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훈족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됐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다 쫓겨갈 정도로 망대한 힘을 가졌는데 이걸 고증을 하신 거예요. 아틸라는 조선 동양인이었다는 거. 서양 사람들은 다 저희 서양 사람 모양으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훈족을. 근데 조선 사람이라 이거죠. 그 증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내십니다.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몽고족이나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이 서양놈들이 옛날에 이 징기스칸이 갔을 적에 서양놈들은 등자를 몰랐던 놈들이에요. 등자 아시죠? 이 말탈적이 발걸이. 그 정도로 미개했던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근데 동양은 이미 등자, 그 신라하고 토를 보시라고요. 등자도 있고 뒤에 저 뭐죠? 동복을 가지고 다녀요. 동복이 뭡니까? 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급할 적에 밥도 해먹고 물도 떠먹고 고기도 해먹는 그 전투 비상 그저 기구란 말이에요. 그 조선은 이 저 신라 때도 그렇게 다녔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둘이서 이 칼로 탁 쓰면은 등치는 이 저 몽고족이 작아도 이따만한 소양이 툭툭 떨어져요. 왜? 등자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종호 박사가 잘 밝혔지만 서양의 화살은 양궁이잖아요. 무지 큽니다. 크기가. 근데 100m 날아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각궁 또는 맥궁이라 그러죠. 맥궁은 300m 날아갑니다. 300m. 그래서 몽고족의 전술이 서양놈들이랑 붙을 적에 서양놈들도 알아요. 자기네 활이 100m가 나간다는 걸. 그래서 몽고족이 활 한번 딱 쏘고 도망가면 서양놈들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은 쫓아갈 적에 100m 정도의 여분을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놈들이 화살을 쏠까봐. 근데 달려가면서 몽고족들이 등자를 잡고 뒤로 돌아가서 쏘면 이게 300m 날라와가지고 다 막부서 다 쓰러지니까 서양놈들이 몽고족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서는 1대1에서는 도저히 못 당하는 거예요. 이 활의 위력이.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세 개의 활 중에서 조선의 활이 탄력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활을 안 쓸 적엔 풀어놔요. 그럼 풀으면 이게 동그랗게 까꾸로 말리죠. 쓸 적에는 다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물소풀입니다. 수죠, 수. 그죠? 수가. 물소풀이에요, 물소풀. 물소풀 한 마리에서 활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조선에 아무리 못해도 상비군까지 해서 100만 정 이상의 활이 있었은 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100만 정 이상. 그럼 물소 100만 마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수입했다고요? 아니 청나라가 역사책에 여기를 저거 하고 나서 산성을 축조할까봐 매일 와서 감시했다 그러잖아요. 산성도 축조하기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데 물소풀을 활 만들라고 수입해도 된다고 한다고요? 그건 넌센스를 가지고선 역사를 한다는 게 웃긴 소리죠. 그래서 왕조실록을 보시게 되면요. 물소를 쳐보세요. 그러면 태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소를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왕조실록을 교열해서 물소를 우리나라에서 키우게 되는 걸 갖다가 이게 왕 때부터 딱 틀려요. 그래서 뭐 세종이나 이때는 황제께 물소를 좀 달라고 간청을 드려라 해가지고 나중에 광해군 때 가면 물소가 좀 많아진 이거 딱 보면 아하 이런 식으로 교열을 해놨구나 너희들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록을 보더라도. 그래서 원래 이제 신사임당의 그 그림에도 물소가 나오고요. 기타 몇몇 분들 그 그림에도 제가 나중에 이제 조선 회화에 대해서도 한번 하겠지만은 이 물소가 여기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뭐 상식입니다. 물소 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종호 박사가 여기서 문무대왕릉비에 발견했을 적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화관지우와 투후제천지운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문무대왕이 누군데 거기에 화관지우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죠. 화관지우가. 이 화관지우가 불화자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화관이 누구냐? 화관. 그다음에 투후 제천지윤이 누구고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간 그 답이 바로 이 화관이 저 순임금이에요. 순임금. 순임금의 후예라 이겁니다. 순임금의 후예. 화관지후가 순임금이에요. 그거를 근문으로 밝혀내 가지고 이 역사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